언니, 이제 티백을 건져내세요. 오래 두면 다시 티백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렇구나. 무조건 오래 놔둔다고 완벽해지는 건 아니구나.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도 적당히 붙여둬야지 너무 오래 놔두면 피부가 더 상한대요. 생각도 그러하다. 심사숙고한다고 해도 더 나은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오히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는 방치를 기다림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김이듬 시인이 쓴 산문집 안녕, 나의 작은 테이블이여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자는 그녀의 시집 히스테리아가 미국 번역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미 번역상과 루시앤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에 수상한 일로 우리나라 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작가는 일산 호수공원가에서 책방 이듬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2017년 9월에 오픈해 지금까지 작가가 그곳에서 동네 이웃, 손님들과 겪어온 소소하고도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 지루한 어떤 날, 손님 없는 그런 날, 그리고 소상공인으로서 겪게 되는 역경과 난관들을 시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담백하게 쓴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책방을 열던 시기에 지인들로부터 동네 서점은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이듬 시인은 왜 이 책방을 열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걸까요? 첫 번째 글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안녕. 색도 향기도 없이 지나간 날들이여 안녕.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 단 한 번의 눈빛을 위해 10년을 바치고 성과 궁전을 낯선 기차역과 바꾸리라. 안정을 한 조각의 모험과 맞바꾸고 확실한 것들을 열정과 바꾸리라. 가능한 한 많은 곳을 여행하기 위해 표를 사리라. 풍경을 바꾸리라. 이 모든 것에 색을 칠하리라. 프랑스 작가 비르지니 그리말디의 첫 소설인 남은 생의 첫날에서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허무하거나 사랑을 잃었거나 삶에 실망한 이들이다. 그 여행은 남은 생의 첫날이다. 작가는 말한다.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시간도 오래가지 않을 테니 그 시간을 즐겨라 라고. 나는 지금 출발을 앞둔 기차 객실에 앉아 있다. 9월의 마지막 밤이다. 창밖에는 도로가 있고 몇 대의 차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간다. 그 너머로 어두운 숲이 보인다. 지난 20날 동안 나는 이 공간을 객실로 바꿨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객실, 책방 이듬이다. 분주하게 한 달간의 오픈 준비 기간을 가지는 동안 행인들이 구경 삼아 들어와서 멜빵 바지나 머리카락에 묻은 페인트를 보며 웃었다. 어떤 날은 쌓아둔 책더미에서 조심스레 책을 빼내어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은 수제에 견 간식샵이 책방으로 바뀌는 걸 신기해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지지나 후원을 받지 않고 이 일을 벌였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말리고 걱정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개업일, 내 남은 생의 첫날이다. 제법 많은 책을 냈고 대학 강의도 나가는 중견 작가인데 작품이나 쓰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선배 작가에게서 들었다.
나는 안정을 한 조각의 모험과 맞바꾸고 확실한 것들을 열정과 바꾸리라 라는 대답은 하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이 뜨겁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책방 입구 위쪽 벽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쓴 문장을 아크릴판에 적어붙였다. 춤추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공간은 심리적인 기차역이나 객실이 되면 좋겠다. 책을 통해 먼 곳으로 떠났다가 조금 달라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가능한 곳이 되면 어떨까? 작은 불빛이 있는 등대가 되어도 좋겠다. 바람 부는 날 위기에 처한 작은 어선처럼 인파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면 기쁘겠다. 여기저기 표류하며 지쳐버린 나부터 여기서 몇몇 친구들을 만나 공감하며 일상이라는 소소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지나간 날들이여. 안녕. 이런 마음으로 책방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4년째 접어드는 이 책방에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다른 글들을 통해 좀 더 알아볼까요? 세탁소 옆 책방. 세탁소 아주머니가 따뜻한 식빵을 가져오셨다. 지난주엔 카스텔라를 갖다 주시더니 요즘 제과제빵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신다. 강파뉴나 치아바타 같은 건 안 만드냐고 물어보니 그런 건 자신도 시식용으로밖에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 학창시절엔 문학소녀였는데 일찍 결혼해 30년 넘게 세탁소에서 남편과 일하고 있다는 분. 저번에 빌려드린 시집이 어려웠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최승자 시인의 빈배처럼 텅 비어를 빌려드렸다. 잔뜩 걸린 옷들 사이에서 답답할 때 읽으시라고 했다. 무슨 까닭인지 눈에 물이 고인 채 아주머니가 가시고 나는 식빵을 한 입 물었다. 소금이 덜 들어간 건지 싱겁고 질겼다. 씹긴 씹는데 언제 삼켜야 할지 몰라 우물거렸던 늑간살 같았다. 몇 해 전 나는 원주에서 처음으로 돼지 부속 구이집에 갔다. 돼지 염통, 꼬리, 볼살, 껍데기 등 여러 부위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작은 식당이었다. 혀 위에서 천천히 식는 돼지간을 맛보며 부속의 반대말은 뭐지? 돼지 메인은 뭘까? 주된 것은 뭘까?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속품 취급을 받으며 사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돼지 염통보다 작은 나의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는 만남은 이곳을 찾아오는 유명 작가들과의 대면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과의 사소한 마주침이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나의 아름다운 이웃은 시집을 펼칠 것이다. 현실 속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힘이 없다면 예술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제임스 엘킨스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세상과 관계 맺음으로 발견된다. 편안하고 익숙했던 나를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타인을 들이는 것이 적극적인 초대이자 환대일이라.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알고 싶다. 꽃길만 걸으려면 왜 따라왔니? 수건을 받았다. 법원에 근무하는 손님이 책방에서 쓰라고 주고 갔다. 테르펜틴 냄새가 나는 수건에는 그림과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설거지하고 손을 닦으려는데 물기가 닦이지 않았다. 한번 세탁한 후에 쓰면 괜찮을까? 수건의 용도가 몸을 닦는 데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광고판 같았다. 수건에는 47기 예비조합원 첫 만남, 노동조합과 함께 꽃길만 걸어요라고 큰 글씨가 찍혀 있었다. 다른 면에는 푸른색 아크릴 물감으로 강물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손수건으로 땀을 자주 닦던 사람이었다. 나더러 외양이 주는 느낌보다 여리고 순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평생을 생각했는데 그는 오늘만 말했다. 그는 꽃길만 걸으려고 했다. 꽃길이 끝나고 눈보라가 치자 그는 떠났다. 변하지 않는 것. 엊그제 저녁이었다. 2월 중순인데 아침부터 한방눈이 내리더니 점점 그쳐가고 있었다. 그치지 않는 눈비는 없다. 잿빛 코트를 입은 사람이 책방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가 의자에 앉아 마스크를 벗었다. 무척 우울하고 지친 표정이었다. 재작년에 처음 봤을 때와는 사람이 전혀 달라 보였다. 신입사원이 되었다며 사회생활을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에 해맑고 광채나는 얼굴이 아니었다. 사랑이 변하나요? 사랑이 변할 수가 있나요? 연애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지, 애인에게 선물할 만한 책이 있는지 묻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사랑이라니.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여파를 견딜 수 없다고 했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하여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다고 했다. 심지어 식욕 저하와 두통, 근육통 등 신체적 증상도 있다고 했다. 300일 가까이 설레며 거의 매일 만났던 사람이 변했다고 했다. 애인이 당분간 만남을 유보하자며 연락도 끊어서 도발적으로 집에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결별 선언만 들었다고 했다. 그 사이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에는 달리는 차의 불빛이 어두운 가로수 사이로 명멸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들른 것 같았다. 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가 충격과 고통에서 잘 헤어나올 수 있는 조언을 찾지 못했다. 가끔은 무조건 들어주기만 해야 하는 때도 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확산하는 바이러스만큼 혐오와 공포도 늘어나는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강박적으로 손을 씻고 물을 마신다. 책방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애인의 손을 잡고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마주보며 웃을 수 없어서, 저녁은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지 못해서 우주에서 가장 비참하며 사소한 존재가 된다. 전염성보다 무서운 불치병 환자가 된다. 어떤 백신도 특효약도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된다.
서른 즈음의 이 청년에게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사랑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잖아요. 나는 어디서 주워들은 말들로 상한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했다. 왠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추방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더 따스한 희망과 기쁨의 말을 찾아 머리를 굴렸다. 나는 책방직이니까 진정제나 치료제, 심지어 마약이 들어있는 책을 찾아 서가를 서성거렸다. 책꽂이의 거의 모든 책이 사랑에 관한 책이었다. 시집, 소설책, 에세이집 등은 물론이고 과학이나 경제에 대해 말할 때도 사랑은 있었다. 사랑이 뭔지, 사랑은 변하는 건지, 사랑은 불변하는 건지, 사랑한 이후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주체성과 활력을 찾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놀랍고도 지적인 책 한 권을 고르기란 쉽지 않았다. 궁색해진 나는 세계적인 심리치료사의 책을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책 읽을 기분이 아니라며 일어났다.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중심을 잡은 사람처럼 걸어갔다.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책방 바깥에 내놓았던 칠판을 뒤로놓았다. 내가 분필로 칠판에 써놓았던 잘랄루딘 루미의 시를 지웠다. 그 시의 전문은 이렇다. 어서 그대여. 그대와 내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서로 열렬히 사랑합시다. 내일은 어떤 문구를 쓸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뿐이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변한다라고 적어두면 행인들이 좋아할까? 상처 입은 천사. 내 또래 남자가 와서 주스를 주문했다. 키위를 직접 갈아주시는 거 맞죠? 저는 생과일 주스만 마셔요. 다른 걸 섞으면 안 됩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 커피나 담배는 일절 입에 대지 않으며 술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내가 책방을 열고 난 후에 지역신문에 나온 짤막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찾아왔던 사람이다. 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감틀을 쓰고 있는 곳이 10군데쯤 된다. 우리가 얼굴을 알게 된 건 근 3년이 다 되었다. 희고 깔끔한 얼굴에 훤칠한 키, 영화, 드라마,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람,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고 했다. 구김없는 옷을 입고 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여행이 취미여서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는데 언젠가는 북극권 쪽으로 신비한 오로라를 보러 갈 거라고 했다. 주차비 좀 내주실 수 있죠? 그가 겸연 좁고 징그러운 미소를 띠며 말한다. 책방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은 손님이 주차하면 2시간까지는 100원, 그 이후 24시간 이내엔 2,000원을 내는 시스템인데 그는 그 2,000원을 아끼고 싶은 거다. 나는 그 중년 부자 남자의 말쑥한 양복 바지가 문을 스치며 나갈 때 속이 시원했다.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려는 이들 중에 부자는 없다. 책을 살 때 거스름돈 몇백 원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는 이들은 형편이 고만고만한 이웃이나 벗들이다. 비싼 양복을 맞추고 모발이식에 몇백만 원을 쓰는 사람이 책값 얼마가 무서워서 도서관에서 빌려본다. 집에 책이 많으면 이사할 때 짐이 된다는 게 이유다. 가성비 운운하며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의 인색함이란. 여기까지가 그에 대한 나의 표피적 인상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 그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보고 친절한 것을 경계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짠돌이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전역병사의 몸에 밴 걸음걸이처럼 아마 그런 습관이 장기화되면서 그의 인격을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핀란드 북쪽 라플란드 지역의 로바니엠이라는 산타클로스의 마을에 가보고 싶었다. 오로라 속에서 술록이 뛰어놀고 있을까? 산타의 마을에 사는 소년소녀들은 즐겁고 행복할까? 핀란드 하미나 출신의 후고 신베르그의 화집을 펼쳐본다. 그의 그림 속에는 사춘기 소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잔뜩 찌푸리거나 심각한 인상을 하고 있다. 애당초 동시민이 천진난만함이니 그런 말 따위 알지도 못한다는 듯 지치고 늙고 우울한 소년들의 표정은 손에 흰 들꽃을 쥐고 있는 또래의 금발천사와 대비를 이룬다. 한 사람의 내면에는 상처 입은 천사가 산다. 침울하며 반항적인 아이들도 함께 산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얼굴만 소년인 어른들의 모습이다. 한 인간의 내면에는 마을이 있고 강이 있다. 추운 겨울, 황토길을 발 아래만 보며 걷는 나와 타인의 눈치만 보며 걷는 내가 상처 입은 천사인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 광대한 병원과 흡사한 이 세상. 매섭고 황폐한 지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세 개의 자아가 있다는 신베르그의 상징일까? 이건 나 혼자만의 해석이나 상상일까? 조금 전에 검은색에 가까운 푸른 코트를 입고 나를 방문했던 그 남자에게도 왼쪽 날개 아래가 약간 찢어진 피 흘리는 천사가 살고 있을 것이다. 옷만 성인복으로 바꿔 입었을 뿐 2명의 사춘기 소녀는 영원히 자라지 못한다. 앞의 자아는 내면을 응시한 채 뒤의 자아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걸어간다. 나는 돈을 많이 가졌지만 내면의 마을이 황량하고 피폐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가여워하거나 가까이 할 마음은 없다. 이 겨울 저녁에 손님이 더 올 것 같지도 않아서 이제 문을 닫고 나가 살얼음이 언 호숫가를 조금 걸어야겠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사람들 곁에서 새해 첫날을 장례식장에서 지새웠다. 사랑했던 지인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는 그분의 삶이 답답했다. 취미가 없고 집안일만 아는 사람, 농사를 짓던 사람, 변변한 스킨로션 하나 없는 사람, 외국 여행 한번 못 가본 사람, 일찍이 허리가 굽은 사람,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사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주라고 했다. 땅이 얼었다. 네모나게 흙을 파내고 내린 관을 열어 끈 풀고 한지를 덮은 후 다시 흙을 뿌리고 봉분을 완성하는데 한나절이 지났다. 나는 불꽃을 피우는 가스통 옆에서 몸을 녹이다가 패딩 점퍼 끝자락을 태워 먹었다. 사촌이 운동선수 점퍼 같다고 말한 길고 검은 점퍼. 삶에는 리허설이 없다. 삶에는 앙코르도 없다. 준비 운동만 하다가 한 라운드도 링에 오르지 못한 채 생을 끝내는 운동선수가 있고 예행 연습만 하다가 무대가 무너진 연극배우도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 모르는 이가 없다. 그렇다고
내일의 소풍을 위해 오늘 김밥 재료를 사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일까? 설렘에 하루를 다 날려버리는 게 멍청한 짓일까? 오늘만이 삶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만년 취업준비생처럼 가방을 챙겨놓고 밥을 먹는다. 죽음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기쁨도 순간인 걸 깨닫는다. 어떤 슬픔도 죽음이 있기에 견딜 수 있다. 꿈 없는 행동은 어떤 것도 공허하며 가엾은 것이고 행동 없는 꿈은 위험한 것이다. 김이듬 작가가 콩브라는 프랑스 시인을 만나서 전해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길거리에서 보는 모습들이 제겐 여전히 꿈같이 느껴집니다. 꿈같은 세상의 청춘들이,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들이 꿈처럼 느껴질까봐 안타깝습니다. 매일 심박수 체크하듯 발표하는 확진자 수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팽이의 중심주처럼 중심 잡고 살아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더라도 우리의 꿈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